당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다.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흡수하는 대저택 서재.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이자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매거진 모틀리풀의 컬럼니스트이기도 하죠. 인사이트 대장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건하우절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기 호황,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극단적인 불경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면 보이게 되는 개개인 앞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행과 행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인드 세팅, 오늘은 저자 모건하우절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운과 우연에 지독하게 취약한 세상이다. 변화는 인간의 호기심을 먹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강요에 대한 반응은 500년 전과 비교해봐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에겐 절대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변하는 것들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나는 나를 잃고 운과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 방식, 이건 그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그리하여 나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쯤 모두가 이제는 지쳤다며 좀 더 빠른 속도, 편한 길, 효율적인 일처리, 그야말로 효율을 외칠 때 나는 당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상 최악의 사건을 알고 있는가? 도너 파티의 이야기다. 1846년 도너 가족이 이끄는 87명의 사람들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출발해 머나먼 캘리포니아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땅에서 만날 부와 성공에 대한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때는 가히 최상의 시기였다. 그들의 의지만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도달한 즉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고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다. 왜 아니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까지 오로지 두 발로 걸어 나아가는 대륙 횡단을 한다는 건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전체 여정의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러던 중 오하이오주의 한 탐험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남부를 지나는 기존의 경로대로 계속 가면 거리가 너무 멀기에 자신이 알려주는 지름길을 통과하면 최소 3, 4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분 1초라도 이 여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무리는 고심 끝에 그 조언을 따랐다. 그러나 그 탐험가는 그 길이 잘 닦여있는 좋은 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동 경로는 짧아질지언정 길은 험했고 한여름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의 잔인한 더위까지 찾아온 것, 물은 거의 바닥났고 물을 구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데리고 출발했던 소들은 살인적인 더위에 거의 다 죽었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의 전체 일정도 무려 한 달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눈이 최대 6m까지 쌓여있는 산악 지역까지 통과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47년엔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왔고 남은 인원 중 절반 이상은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산맥을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저 산 밑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곧바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생존자들은 이후 두고 회자될 끔찍한 방법에 의존한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죽은 이들의 살을 먹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다. 모두가 이 사건을 무리한 것들을 쫓으려다 벌어진 참담한 비극이라고만 이야기한다. 글쎄, 과연 그럴까? 나는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떠나겠다는 그 결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결단 외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찰리 멍거는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일화는 다소 극단적일 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숱한 결단, 실행, 그리고 좌절과 맞닿아 있다. 자,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내 동료가 SNS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 전문가는 3시간가량 우리에게 해시태그 활용법, 하루 중 SNS에 글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그 밖에 수많은 꿀팁을 상세히 설명했다. 물론 전부 좋은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SNS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비결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읽고 싶어하는 좋은 글은 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그것까지 아는 전문가이며 분석가가 맞다. 그런데 그가 남들이 다 알 법한 기술적인 부분만 늘어놓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남들에게 알려주기 싫다거나 혼자 독점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쉽고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어렵다. 시간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하지만 잘만 된다면 효과는 확실하다. 성공률이 거의 100%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쉽지 않다. 다이어트, 투자, 마케팅, 기타 다른 영역도 다 똑같다. 모두가 지름길만을 원한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한다. 자꾸만 어쩌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길을 가려고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진다. 기술의 발전이 결과물을 얻는 속도에 대한 인간의 기대치를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이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을 탓하며 자기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다 결국 운과 우연에 기댄다.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이것을 깨닫길 바란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미국의 TV 토크쇼 진행자 데이빗은 코미디언이자 동료 제리 사인펠드에게 새로 시작한 시트콤이 잘 되어가냐고 물었다. 제리는 고민이 있다며 말했다. 방송국에서 코미디 작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그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다. 그런 제리에게 데이빗은 말한다. 한 번에 마음에 들면 크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리가 어리둥절한 듯 물었다. 빵빵 터지는 극본을 처음부터 날마다 써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그건 힘들죠.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추후 제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시트콤이 성공한 건 제가 모든 걸 다 챙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사, 장면, 편집, 캐스팅까지 전부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지름길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표현해준다. 우리는 성공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건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이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 교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그렇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다가올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지만 그 보상의 가격표는 그 어느 곳에도 달려있지 않다. 그 비용을 현금으로 치를 수 없다는 얘기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관료주의, 나와 상충하는 타인의 의견,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기나긴 시간,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 그것이 발전과 성공을 위한 비용이고 그게 바로 현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비용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라.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치러야 할 비용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여기에는 쿠폰도 없고 할인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까? 이게 아니다.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내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견디는 것이 최선일까? 라고 물어야 한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로렌스가 뜨거운 성냥불을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본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다. 이거 엄청 뜨겁잖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로렌스가 대답한다. 뜨거워도 개의치 않는 거지. 당신이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이는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말이다. 그리고 그 필요한 때를 잘 가려야 한다. 여기 좋은 예시가 하나 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이었던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탓에 화장실에 갈 때도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렌지 주스를 엄청나게 마시고 싶지만 누군가 우유를 가져다 주면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고 우유를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뜨거운 불에서 몇 도까지 삼켜야 하는지 파악이 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야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완벽함을 원한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여백을 남겨두려 하지 않는다. 대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는 그 욕구를 제어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약간의 비효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다. 다소 기괴하고 욕도 많이 먹지만 이런 비효율을 스스로 허용해 전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파급력을 내보이는 인물이 있다. 일론 머스크를 보라. 도대체 어떤 종류의 32살 인간이 GM과 나사 모두와 맞붙어 경쟁할 생각을 할까?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다. 이건 그를 숭배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 트위터 에티켓이며 사생활 관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을 쏟아붓는 이 사람은 여타 관리되지 않는 자신의 사생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어떤 한 가지의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형편없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완벽을 기하려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는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분야에서 비효율을 그냥 인정해버렸다. 완벽하길 내려놓은 것이다. 그냥 욕을 먹고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삼키는 불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천재적이고 대담한 도전자의 모습을 한 머스크를 좋아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과 상식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모습의 머스크는 싫어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둘은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이다. 트레이드 오프란 무엇인가? 상충 관계, 즉 거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균형점, 절충점을 의미한다. 즉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고 싶은 새로운 길에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는 동시에 당신이 견뎌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에 평균으로의 회귀가 일어난다. 이 평균으로의 회귀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자. 그 특징은 그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또한 높인다.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건 내가 어느 지점까지 삼킬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만약 일론 머스크만큼 돈을 벌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효율과 불길이 당신을 덮쳐 짓누를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길을 한 번 더 재점검해보라. 여기서 당신의 길을 스스로 다시 돌아보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왜? 지름길과 효율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 그 안에 더 단단한 인간의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심. 사실 객관적인 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남들은 뭘 갖고 있지? 남들은 뭘 하지? 나도 저걸 가져야 하는데, 나도 저걸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주변 사람 대다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집도 만족스러웠다. 왜? 남들도 그 정도 되는 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생활 편의 서비스가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이웃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옷도 괜찮았다.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휴가를 이렇게 보내도 저렇게 보내도 다 괜찮았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낀 시대가 있긴 있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기심을 좋게 포장하면 기대치다. 이 기대치는 오늘날의 경제를 만들었고 이 경제는 또다시 세 가지 양상을 만들었다. 부를 과시하는 태도, 타인의 부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내가 가진 건 예전보다 늘었어. 그런데 저 사람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시기심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저들이 가진 걸 나도 갖겠다라는 마음은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그리고 이 자극제는 아주 잠깐 사그라들지언정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바로 당신을 지름길의 유혹으로 빠뜨리고 당연히 견뎌야 할 비효율을 못 견디게 만들고 평균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또다시 백만장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이다.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특성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기심과 기대치, 그리고 지름길과 비효율,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이 없다. 나의 기대치, 그리고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만 단순히 정리해서 마음에 넣고 하루를 그냥 살아라. 흔히 사람들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혁신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또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대개 그렇지 않다. 2010년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다. 살이 찌는 건 적은 양의 간식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준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작은 혁신이 시간을 두고 합쳐지면서 서서히 축적되어 일어난다. 에디슨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다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였다. 그 과정에서 만난 작은 발견들이 서로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의미 있는 발명품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다. 개인의 혁신 또한 마찬가지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가 삼켜낼 수 있는 적정선을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 한 방에 뒤집어 버리겠다는 바로 그 지름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신의 목표에 상응하는 뜨거운 그 온도를 몇 도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지닌 확고한 신념이나 견해 중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주 작게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경쟁 우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경쟁 우위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앞으로 당신이 기어코 일어날 바로 그것을 오래도록 잃지 않는 일이다. 바라건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출을 줄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 결국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절약 방식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긴다,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긴다. 둘 중 누가 더 운이 좋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 살면서 진짜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증 해소 안 된 채로 그냥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이걸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뭐뭐 대 뭐뭐 이런 형식으로요. 운이 더 좋은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이제 그거에 대처하는 행동을 해야겠죠.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있으면요,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소위 성공 확률이 올라갈지 사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두 가지도 아니어서 더 어렵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책에 담아낸 저자 요코하마 노부하루는요, 일본의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실제로 영업실적 전국 꼴찌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영업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소위 운이 좋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알아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영업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소프트뱅크 파이낸스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때 주식회사 설립에 참가해서 처음 4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직원 수 250명, 점포수 191개를 거느린 상장회사로 성장시켜요. 여기까지였을까요? 아니요. 스타트업을 상장회사로 성장시킨 역량을 인정받아서요. 마침내 도쿄증권에서 임원, 그리고 사장까지 거친 다음 현재는 독립해서 자신의 기업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정말 밑바닥부터 최고 위치까지 전부 다 경험해본 저자는요, 그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경영자들을 만났고요. 채용 면접을 통해서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약 저자가 영업사원 시절에 만난 고객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성공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뭔지 그걸 알아내고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에 져서
성공 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요.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던 6가지 행동과 마인드 지침을 제가 딱 선별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을 할 때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면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긴다. 정답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아는 한 주식회사의 사장은 당초 직원 3명이었던 회사를 상장회사로 훌륭하게 성공시켰다. 그의 지론은 가장 좋은 것보다 가장 빠른 것이었다. 그가 스피드를 우선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스피드가 빠르면 실패했을 때 방향 전환이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시작해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차피 없다. 그러니 기획서를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일단 기획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직원이 길게 봤을 때 성공한다.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다. 내 주위에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기획서를 써오면 출판사에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바로 써서 오는 사람은 그 원고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출판사로 보내려고 했는데 기간 내에 원고를 가져온 사람은 딱 1명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태만했던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정확도를 중시하며 몇 번이고 새로 고쳤으면서 완성조차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영원히 책을 내지 못했다. 2번째, 스피드는 의식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사실 퀄리티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스피드는 의식하지 않으면 빨라지지 않는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봉투에 DM 넣는 작업을 시켰다. 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매년 한결같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이런 단순 작업을 해야 하다니 너무하다고 투덜거렸다. 그런데 그 일은 신입사원 교육 면에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아무리 해도 스피드가 나지 않자 회사는 방법을 바꿔 신입사원을 3개 팀으로 나눠 경쟁시켰다. 그러자 날이 갈수록 작업 스피드가 올라갔는데 3주 후에는 각 팀이 예년보다 3배나 많은 양을 작업해낸 것이다. 경쟁을 통해 스피드를 의식하게 되니 드디어 종이를 접는 방법이나 풀칠하는 순서를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운 날이 길일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날이 길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생각한 순간이 바로 행동할 순간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신기하게도 무엇이든 빨리 착수한 사람과 회사에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는 듯하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질문은 이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아니면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우리 인생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손실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실은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 애정, 노력 모두 포함된다. 형편없는 관계를 질질 끌고 있는 사람, 합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계속 고시에 도전하는 사람, 이들은 왜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끊어내는 시점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끊어내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매몰 비용 효과라고 부른다. 나 역시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포기해야 할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손실을 키운 경험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은 상황이 악화되면 빠져나오는 결단력이 있었다. 살아가며 기회를 붙잡기 위해선 실패를 마다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철퇴하는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자존감이나 체면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큰 배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실패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묵혀두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결단을
변덕스럽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를 고민하고 결단을 한다는 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이 현재 놓인 상황을 살펴보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하라. 다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명확하게 섰다면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한다. 후회해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순 없지만 대신 앞으로 새로운 선택을 해서 만들어갈 미래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 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경험에서 오는 직관을 믿는다. 아니면 상황이 좋은 쪽으로 끌려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더 좋아질 법한 선택지가 있어도 자신의 직관이 서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직관에 따른 결단이 빠르다. 일본의 중견기업 이상급 사장들 앞으로는 매일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이 안건에는 수십,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도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아는 CEO들 중 대부분은 이런 안건에 대해 30초 이내에 판단을 내린다. 신기한가? 때에 따라서는 직관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여기 전설적인 기업가 곤도 도타의 말이 있다. 인생의 전환기에 섰을 때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나쁘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후회하지 않지만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평생 원망하게 되니까. 만약 결단하는 게 유난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판단이 틀려도 큰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것부터 결단하라. 요즘엔 식당 메뉴 하나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점점 결단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설여진다면 마지막엔 직관을 믿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절대로 직관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경우는 딱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험치가 적은 일, 즉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때이다. 단 당신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옆에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어 주는 건 매우 좋다. 이것도 운이 트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목적 없는 돈에 관한 욕망이 얽혀 있을 때. 목적 없는 돈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를테면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할 때다. 이럴 땐 직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노력 없는 희망적 관측. 이런 것에 직관에 따른 결단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주로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혹시 평소에 어떤 일이든 강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가? 자기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믿으면 운이 올라간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A씨를 면접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A를 점장으로 채용하고 싶었고 경력도 그 자리에 딱 맞았다. A씨는 면접 당시 대형 은행을 퇴직하고 한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를 옮기려는 이유는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급여가 적어서라고 했다. 나는 인사 담당 임원의 승낙까지 받아 채용을 거의 확정해둔 상태였다. 배치할 소속 지점과 연봉도 정해져 있어서 면접은 형식적인 것일 뿐 우리 회사의 조건을 제시하고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회사에서 책정한 그의 연봉은 A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험사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형식적인 면접을 거의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제시하려고 생각하는데 무심코 이력서에 눈길이 갔다. 직무 경력에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현재 저는 땡땡 은행에서 개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A는 이 은행에서 오래전에 퇴직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나는 그 이력서가 오래전 은행을 그만두고 보험회사로 이직할 때 썼던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 내용을 보고 그를 채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예전 이력서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사람에게 새 지점의 지점장 자리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A씨에게 운이나 기회가 진짜 없었던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A씨는 자신이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믿은 나머지 손에 넣은 운마저 스스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이다. 사실 기회는 눈앞에 잔뜩 굴러다니고 있다. 언제 어떤 때라도 기회가 있으면 잡겠다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과 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운이 나쁘다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내 행동이 그렇게 된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나는 운이 없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을 본인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어차피 한쪽으로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어야 한다. 만약 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신에게도 좋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사원 채용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과거에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배에서 떨어진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조를 받다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방향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유전자도 성장 환경도 똑같았다. 하지만 성장한 후 한 명은 노숙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 노숙자가 된 사람에게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 나도 술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부자가 된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력했다며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에게 닥친 일은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책임,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이 상승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관문이 남았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눠준다. 아니면 요구한다. 이 대결에서 결론은 간단하다. 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한다. 나는 30년간 많은 사람을 봐왔다. 누가 성공할지, 누구에게 좋은 운이 찾아올지 계속 관찰했다. 승리의 깃발은 신기하게도 항상 나눠주는 사람 쪽에서 올라갔다. 자, 여기서 나눠준다의 반대는 요구하다이다. 요구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 C라는 사람은 인사 면담 자리에서 급여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째서 D보다 급여가 적은가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말투였다. 나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면담에도 그는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시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이벌 회사로 간 FC는 1,000만 원이나 더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자네도 그 회사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차마 내뱉지 못했다. 결국 C는 급여를 올려받지 못했다. 그럼 그는 현재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겐 자신의 급여가 낮다고 불만만 털어놓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왜 급여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요구라는 표현 아래에는 항상 불만이 있다. 즉, 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불만을 가지고 일한다. 불만을 품고 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혹시 요구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럴수록 서서히 자신의 편이 줄어든다. 왜?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악순환에 빠진다. 요구한다는 것은 빼앗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빼앗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눠주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자신을 채우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원하는 것을 손에 잘 넣고 운도 올라간다. 비단 돈 이야기가 아니다. 배우자가 날 좀 더 잘 챙겨준다면 나도 훨씬 다정하게 대해줄 텐데 이런 말을 달고 살진 않는가. 안타깝지만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나눠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운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또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지배적이기에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눠줄 게 없다면 웃음과 다정함이라도 나눠줘라. 나눠주거나 반대로 요구만 하는 삶은 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을 흐름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돈을 저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심오한 답변이 필요하다. 지출을 줄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 결국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절약 방식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란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다. 돈을 순환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허름한 집에 살면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밥 한 끼 사는 것조차 질색을 했던 한 학교 선생님이 있었다. 그의 옷은 언제나 너덜너덜했고 당연히 아무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연락이 끊기며 고독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통장에는 약 2억 원이 넘는 잔고가 쌓여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나에게는 가히 충격이었다. 이 모습을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내가 아직 20대일 무렵 한 거래처의 A 대표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장소는 가까운 유명 호텔이었는데 나는 동기들과 어떤 맛있는 요리를 먹을지 기대하고 있었다. 허나 우리의 기대가 무색하게 A 대표는 모든 사람의 메뉴판을 걷어들이고 가장 싼 정식을 주문했다. 그 메뉴는 우리가 늘상 먹던 것이었다. 식사 후에 웨이터가 커피나 홍차를 마시겠냐고 권유하자 사장은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료로 나오는 차를 주문했다. 그는 식사 중에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연설했지만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반면 B 대표는 상당한 절약가로 돈에 대해서는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다. 100원 단위의 단가 교섭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었다. B 대표는 사무실에서는 광고지 뒷면을 메모 용지로 사용하고 봉투도 재사용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 B 대표로부터 송년회에 초대받았다. 장소는 로열 호텔이었는데 평소 먹지 못하는 호화로운 요리가 늘어선 뷔페였다. 요리 하나당 티켓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서 티켓을 사서 나눠주는 B 대표에게 티켓을 몇십 장이나 받아 다 쓰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물며 그는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는 선물을 건네주더니 직접 택시까지 태워주는 것이 아닌가. 업무 교섭에서는 100원 단위도 꼼꼼히 따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접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두 CEO 모두 대단한 절약가라는 사실은 같다.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려는 자세는 똑같다. 하지만 B 대표는 거래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끼지 않았다. 돈을 무작정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킬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A 대표는 주변 사람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절약 행보를 보였다. 10년 후 A 대표의 회사는 경쟁 회사에 뒤처져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었고 B 대표의 회사는 더욱 큰 실적을 쌓아 나갔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B 대표가 비즈니스 협상에서 100원이라도 경비를 줄이고자 애썼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고객과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절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의 사용 방식에 소위 긴축과 이완이 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당신은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기존의 내 행동과는 맞지 않는다며 역시 나는 성공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로 성공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오늘 하루 내 성공운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살면서 운이 좋다는 건요. 좋은 일을 많이 만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반대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 상황을 얼마나 적게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살면서 좋은 운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다. 타인의 시선을 관찰한다.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하며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타인의 시선을 관찰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가도 왠지 남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요. 이렇게 소위 헷갈리는 인생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 하나 있죠. 썸네일 밥 살 때 돈 아끼지 마라 인데요. 일본에서 영업실적 전국 최하위 영업사원에서 전국 1위까지 찍고 도쿄증권 금융부 임원까지 지낸 다음 현재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요코하마 노부하루의 성공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에 담긴 인사이트였는데요. 오늘은 저자의 인사이트 중에서도 특히 좋은 운을 불러들이려면 뭘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엄청 구체적인 조언을 해줘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저의 생각까지 좀 많이 더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 일상에 적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다. 타인의 시선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뭘까요? 타인의 행동보다 타인의 시선을 관찰하는 게 먼저예요. 다만 이 관찰한다는 게요. 단순히 저 사람의 태도는 이렇고 저렇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타인과 나 그리고 타인과 타인 사이에 소위 시선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매일 회사를 위해 전철이나 버스가 끊기기 직전까지 야근을 한다.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회사를 생각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상사는 나를 높이 평가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동료 B는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자기 취미를 마음껏 즐기면서 회사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상사는 결국 B를 먼저 승진시켰다. 상사는 사람 보는 눈이 아예 없나 보다. 아니면 내가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건가? 자, 그런데 여기서요. B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씨는 아침이면 겨우 지각을 면할 시각에 출근해 오전 중에는 멍하게 있거나 누군가와 잡담을 나눈다. 일하는데 시동이 걸리는 때는 오후 3시가 지날 무렵. 그러다 이제 모두가 퇴근할 생각인 오후 6시 무렵이면 갑자기 바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결국 막차 시간까지도 일을 끝내지 못한다. 야근 수당만 많이 받아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A는 회사에 이득이 안 될 것 같다. 반면에 나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회사에 출근한다. 근무 시작 전에 전날까지 끝내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근무 시간 동안은 최대한 집중해서 일을 한 후 정시에 그날 할 일을 다 끝낸다.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에 참가하거나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에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나는 A보다 먼저 승진했다. 네,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스토리 같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람은 각자 이 시선의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고 인정해야 해요. 알아채고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타인을 관찰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건 자기 객관화를 할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터지는 게 바로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대부분의 고통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등의 시작이 결국 서로에 대한 시선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아채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 나와 그 사람의 이 시선의 높이가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독 한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나 평가가 이상하다면요.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이 특이하거나 오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시선이란 것도요. 결국 세상을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요. 내 태도와 무관하게 그 사람 렌즈가 왜곡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 시선의 높이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 이걸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살아가며 운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살면서 운이 좋다는 건요. 좋은 일을 많이 만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반대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 상황을 얼마나 적게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시선의 차이가 있구나. 이걸 인지하고 이해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겪는 갈등 상황의 빈도수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렇죠? 좋은 운을 만드는 건요. 사람 사이의 갈등 상황을 줄이고 그렇게 줄여가다 보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당연히 원만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의적인 관계로 형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 운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존심을 버린다. 자존심을 지킨다. 저와 저자가 생각하는 답은 뭘까요? 가짜 자존심을 버림으로써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운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허영심하고 자존심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허영심이 내 자존심이라고 착각하니까 사과하면 끝날 걸 사과하지 않고 결혼식에 몇백 명이 참석할까, 화는 몇 개나 올까 걱정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신이 실제 겪었던 에피소드로 굉장히 좋은 예시를 들려줍니다. 저자가 근무했던 기업에는 매년 10명 가까운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다고 해요. 워낙 좋은 기업이라 모두가 인류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입사해서 처음 하게 되는 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찮고 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었겠죠. 매년 10명 중 최소 2~3명이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그 2~3명이 원하는 소위 멋있어 보이는 일을 시켰다고 해요. 신규 비즈니스 기획서를 작성만 해보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은 어땠을까요? 회사의 내부 사정과도 동떨어져 있었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잘못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자가 파악한 결과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런 화려하거나 좀 멋있어 보이는 일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일, 좀 티가 나는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늘어가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산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휘둘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 그걸 그냥 매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묵묵히 하찮은 걸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운은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응원을 통해 찾아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응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운이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화려한 일만 선호하고 가진 걸 내세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귀찮은 일 혹은 모두가 하기 싫어할 법한 일을 안 하다 보면 당신을 응원하던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 반면 누군가가 하기 힘든 일을 기꺼이 처리하거나 귀찮은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의 응원이 스며든다.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인류로 불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찮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수수한 행동을 오랜 세월 걸쳐 계속 해낸다. 네, 그러니까 하찮은 걸 매일 하며 묵묵히 견뎌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걸 하든지는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질투를 자극하는 행동은요, 순간 좀 어깨 뿜뿜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뿌리가 굉장히 약해서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좀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자는 이 지나친 과시가요, 결국엔 자기한테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부디 기괴한 그 허영심을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운이 좋은 사람은요, 늘 배운다, 경험에만 의지한다. 여기서 저자는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 운이 좋아진다고 강조하는데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 사고, 두 번째는 독서가였다고 합니다. 독서는 배우는 거죠. 교양이 생기고 사고가 깊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독서가 주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 인간력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럼 이 인간력은 뭘까요? 한마디로 상황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하는 것도 의미 없다. 다만 그냥 더 선하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건 확실히 쉽지 않으니까 독서를 통해 보다 쉽고 현명하게 이런 태도를 장착하는 거고요. 이렇게 독서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게 되면요, 오스트발트가 말한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살면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한다, 혹은 없는 것에 집착한다. 이건 역시 당연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독서를 통한 긍정적 사고가 장착이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갖는 게 진짜 훨씬 쉬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라고 강조할까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시도해본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매일 스스로를 다잡아야 그때 겨우 되거든요. 오늘 잘 됐어도 내일 또 까먹고 잘 안 되고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 저자가 너무 좋은 예시를 들어줍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 노인이 병으로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해 답답한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고승을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부디 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치료해 주십시오. 고승은 의아했다. 무슨 소립니까? 당신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의 왼손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말을 잃고 자신의 왼손을 한동안 내려다보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만 생각하느라 내가 움직이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짜로 잊어버리고 말았었네. 노인은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의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렇다.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은 초조해지기에 우주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감사할 줄 아는 순간 비로소 우주는 내 편이 되어준다.
당신도 혹시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만 보며 하염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일 수시로 휩싸여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무엇인가? 감사하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역경을 보다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역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 일도 긍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그 좋은 에너지로 점차 성장해 가기에 운이 좋아지는 무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반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푸념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운은 달아난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른 무엇보다요. 제가 2년째 여러분들께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 단어죠. 이 감사는요. 운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도와주셔야 해요. 방법은요. 그 감사보다 더 쉬운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톱니바퀴처럼 전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요. 먼저 사람은 각자 시선의 차이가 있기에 그걸 이해하는 것,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갈등을 줄여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자존심과 허영심을 착각하지 않는 것, 그 대신 배우려고 하는 것,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독서로 인간력을 올리는 것, 그 결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까지. 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무지개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각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의 색상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과정이 살짝씩 다 있는 거죠. 명확히 하나씩 따로 떼어서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뭉쳐지면 실로 멋있는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미묘한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막대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만큼은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